긴장되는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의당답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후보 네 분의 영상을 잠깐 보셨지만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또 유권자에게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정함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정해야 되겠지만 지역 간에도 역시 공정함이 관철돼야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 북부, 동부 지역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경기도, 최고의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 이제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4대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경제도지사 남경필, 저의 슬로건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 물가 잡는 일, 소득 올리는 일. 지난 4년 동안 해온 것처럼 저 남경필이 경기도에서 우리 국민들과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순서입니다. 김대중 정부 최연소 과기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민주당의 싹쓸이가 예상됩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양당을 견제할 제3당을 지켜주십시오. 퍼주기보다는 돈 버는 지사가 되겠습니다. 반듯한 도지사, 전과도 막말도 비리도 없는 기호 3번 김영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의 이홍우 후보 순서입니다. 예,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이홍우입니다. 촛불 혁명 이후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리 국회의원을 엄호하는 그런 짓을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저질렀고요. 또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정의당이 바꿔내겠습니다. 정의당이 얼들의 삶을 바꿔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공통 질문을 들으면 네 분 모두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각 코너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꼭 엄수해 주시고요. 또 토론 진행 중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시간 찬스를 쓰시면 됩니다. 토론 중에 딱 한 번 쓸 수 있고요. 1분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정체성을 찾을 후보들의 구상은 무엇인가요? 라고가 바로 공통질문 첫 번째입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인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경기도는 지금까지 실제 서울의 변방, 외곽 변두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를 순환하는 도로 이름이 외곽순환도로입니다. 결국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 잠재력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결국 서울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은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에 크게 자부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이제 변방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서울을 위한 희생이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이름으로 경기도 북부와 동부 지역에 규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또는 역차별을 만들어내는 규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 북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 입지를 제한하니까 소규모 영세 공장들이 잔뜩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더 난개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인데 저는 규제는 유지하되 그 규제가 불합리하게 억울한 지역 또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남경필 후보 순서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어머니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서울을 능가했습니다. 경제 규모, 그리고 삶의 질, 인구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과 경기도가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을 품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그동안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역차별을 당했고요.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역차별 당했습니다. 이 규제 합리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 별명이 오죽하면 북경필이겠습니까? 그리고 동부 지역에 우리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규제를 참아왔습니다. 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내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그린벨트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글로벌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바로 도쿄도와 뉴욕과 상해와 경쟁하는 우리 광역 서울도, 경기도가 서울을 품어서 그 안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규제를 풀면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담대한 구상 앞으로 이뤄 나가겠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후보 순서입니다. 네. 서울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변방이라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이류인가 하는 자괴감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의 견인차라고 생각합니다. 4차 혁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는 4차 혁명의 진원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는 비핵 문제가 풀리는 것과 동시에 남북 교류와 통일의 북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북도와 남도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과 생태 환경이 서로 어우러지는 융합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경기도를 이끌어야 된다는 트리플 악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섞어야 산다는 것, 달라야 산다는 것, 바뀌어야 산다는 것을 가지고 경기도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그 동력을 가지고 수도권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이 각축하고 경쟁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규제는 완화돼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 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노력도 하고 우리 경기도가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환 후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이홍후 후보 순서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삶을 규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규제는 풀어야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또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규제 말고도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접경 지역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이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이제 규제를 풀어야 하겠지요. 반면에 우리 경기 북동부 지역에는 맑은 물과 천혜의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혜택을 수도권 주민 전체가 보고 있죠. 그런 데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잘 묶어서 수도권 전체가 혜택 보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규제를 풀자고 하는 것은 공장을 짓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사실은 피해는 도민들이 지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는 도민의 중심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이 판단의 원칙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통질문 첫 번째에 대한 내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긴장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규제도 푸시고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남경필 후보부터 시작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경기도는 접경 지역 최대 지자체입니다. 그만큼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네 후보 모두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과연 출렁이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후보들의 공약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가 공통질문 두 번째입니다. 남경필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다행스럽게 평화 정착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큰 목표와 함께 경제 제재가 완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가운데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을 이미 현실화했지만 지금 문 닫아져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제재가 완화가 되면 개성공단이 이제 다시 문을 열게 될 거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 이 통일경제특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면서 쌍둥이 개성공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가 담대하게 또 제가 제안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평화 테크노밸리입니다. DMZ 주변에 북한의 우수한 IT 인력, 해커들이 많습니다. 핵물리학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학자들이 모여서 마치 판교 테크노밸리를 경기도가 성공시킨 것처럼 평화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해커들과 핵물리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손잡고 그곳에서 미래 IT 4차 산업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담대한 구상 경기도에 남경필이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공통질문 두 번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남경필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남한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남한공단이 개성공단입니다. 그거와 역순으로 남한의 개성공단을 만들고 북한의 노동자가 철조망이 쳐져 있는 곳에서 북한 노동자만이 근로하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과 연천과 동두천과 의정부 그리고 파주와 일산 그리고 김포 검단 그리고 인천 남동 그리고 교동도 그리고 철원 이 지역이 그 인접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데 개성공단에서는 우리가 300불을 주고 있지만 남쪽으로 오면 700불에서 1000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교착된다 할지라도 공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나가 있는 베트남의 6,000개의 그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수만 개의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접경 지역에 포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굴뚝이 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40년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당장 일본 경제를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남한 경제에 굉장한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오는 남한의 북한공단이야말로 남북한이 실질적인 통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환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홍우 후보의 순서입니다. 남북 경협 문제는 우선 몇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존중의 호혜 정신입니다. 북한의 노동력이 대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될 때 서로 존중되고 제대로 된 노동력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것을 상호 인정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 평등의 조건입니다. 남한의 여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북한으로 접근될 때 서로 간에 중소기업, 대기업이 합동해서 도와주는 그런 평등의 조건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나름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한에서 개성공단, 제2의 개성공단을 진행할 때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유라시아 철도를 출발하는 개성 도라산역에 출발 지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의당 이홍우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과거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는 이제 경기도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변방으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평화와 교류 협력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경기도에 엄청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 저는 동북아 평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그 한반도의 중심에 경기도가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은 사실 가장 큰 단위에서 가장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쉬운 것부터 좀 먼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하구 임진강을 활용한 뭐 생태 평화공원 조성이라든지 교류 협력 또는 남북 간 경계 지점에서 발생하는 뭐 방제 방역 공동 대응이라든지 거길 또 넘어서서 문화 체육 예술 교류 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신뢰들이 쌓이고 거기에 경제적 관계까지 결합이 된다면 통일경제특구든 뭐 제2 개성공단이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인 경제적 결합이 아주 공고해진다면 그리고 이 공단들에는 국제자본이 참여하고 첨단 산업까지 참여할 수 있다면 평화가 깨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통 질문에 대한 네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지사 후보 네 분의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고 후보 간의 상호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후보부터 시작인데요. PT석으로 이동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경기도의 경우 앞서 공통 질문에서 나왔지만 수도권 규제, 또 뭐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이외에도 또 광역버스의 중공영제 문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김영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으시고 나머지 세 분 후보께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공약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후보 준비되셨습니까? 네네. 네, 시작해 주시죠.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진료는 선불제 진료를 해왔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했을 때 돈이 없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고 퇴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사거나 핸드폰을 사거나 비대를 사거나 어떤 것도 후불로 분납으로 할부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진료를 먼저 받고 그리고 후에 결제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과의사입니다. 우선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환자들이 착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비를 승인받게 되면 융자를 받게 되면 이 돈이 일시불로 착한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이자는 착한 병원이 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료를 받고 그리고 이것을 분납으로 후불로 할부로 내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착한 병원의 재원을 착한 병원과 착한 은행의 재원을 착한 병원과 그리고 경기도와 그리고 착한 우리 예금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이것을 후불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동안 의료보험에서 받았던 혜택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가난하고 노약자들 그리고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행되면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될 것이고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후불제 병원이 전반화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비핵화가 완전히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나만의 북한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런 검단, 시와 반월 그리고 대송단지 등에 북한의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파주와 의정부 일대에 반환되는
미군 부대 기지를 북한의 남한의 북한공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 남부에 일산의 블록체인 기술, 부천의 빅데이터, 광명시흥 안산의 로보틱스, 수원 성남의 인공지능, 안양의 IoT, 용인의 메디칼 클러스터, 이천의 AI와 같은 경기 남부, 한강 남쪽의 펜드럼처럼 거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김영환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 순서인데요. 이홍후 후보부터인데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네. 김영환 후보님 공약 중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경기 슈퍼밸리를 만드신다는 공약을 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절한 공약이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 비정규직도 많고 노동이 어떤 일자리인지 잘 살펴봐야 될 것인데요. 우리 정의당에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IT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여러 가지 노동 시간이 조건이 어렵습니다. 그 노동 조건에서 4차 산업의 노동은 어떤 노동이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미래학자들 사이에 로보틱스, 로봇 기술이 발전하게 될 경우에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취업 기회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또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그 임금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다 기우라는 또 반대의 주장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경기 남부의 펜드럼밸리라고 할 수 있는 저 이천부터 시작해서 용인, 성남 판교, 그다음에 시와 반월, 광명, 부천, 일산까지 이어지는 경기 남부의 한강을 둘러싼 이 펜드럼밸리를 4차 혁명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기도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R&D의 40%가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이공계가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연구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실리콘밸리가 돼야 된다. 슈퍼밸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순서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공의료 확충 운동을 하다가 일이 좀 생겨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치인이 된 계기였는데요. 공공의료 확충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경기도 내 경기의료원에 대한 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원 문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공의료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꼭 확충돼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또 이재명 후보께서 그런 공약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그것이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거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채산성이 떨어져서 그것이 시민의 부담이 되는 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우리가 민간 베이스에서 하고 있는 후불제 병원이야말로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공의료와 이런 민간의료가 같이 병행해서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담경필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지금 김영환 후보께서 말씀하신 의료비 후불제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도지사에 다시 당선이 되면 여야 연정 과제로 잘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대책이 있겠고 만 가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들자면은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희중 대주교께서 결혼을 하시지 않은 그런 신부님이시지만은 3명 낳는 다둥이 집안에다가는 임대주택을 아예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것이 가능만 하다면 그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그 부분들이 아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과 주택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짧은 시간 동안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최우선의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과 어떤 것이 있더라도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환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 끝났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홍우 후보 순서입니다. PT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해 주시죠. 예, 노동이 당당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에 잘 조직되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노동조합 조직을 2배로 올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경기도 각 권역별로 노동조합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노동조합은 비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입니다. 노동조합을 만드십시오. 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동이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시간을 드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청년만, 경쟁을 통해서 통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저 이용우는 경기도 모든 청년들에게 만 19세가 되는 해에 300만 원의 공정 출발 지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기초자산으로는 미흡합니다만은 지방정부로서 청년의 출발을 응원하는 따뜻한 위로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청년들이 시간을 갖고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중소상인들에게 힘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골목상권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내 삶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의료 사각지대 없애겠습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서 복지와 균형 발전에 동시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과 생활의 조화, 저녁이 있는 삶, 이제 경기도에서 정의당과 이홍우가 실시하겠습니다. 네, 끝내셨습니까? 네. 네, 이홍우 후보의 공약 발표 있는데요. 질문 순서는 이재명 후보부터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많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짧아서 일단 청년 정책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건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서도 특정 소수만 골라서 특별한 혜택을 과다하게 주면 사실 이것도 또 다른 차별이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공정출발지원금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 과연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재원 문제를 결정할 때 도지사의 기본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지사가 토건적으로 시야를 둘 것이냐 아니면은 청년과 아이들과 여성의 복지의 시각을 둘 거냐에 따라서 일단 기본 원칙이 정해지고요. 그 원칙이 정해진다면은 예산도 그 방향으로 배치하면 될 것이다.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충분히 그 예산을 맞출 수가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청년은 조건 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정한 원칙에서 모두 혜택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 생각을 합니다. 줄 세우고 또 탈락시키고 상처 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년에 대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경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까 후보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 규제를 좀 완화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키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이 그린벨트 전체를 푸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안 됩니다만 이 그린벨트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도지사에게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약 8만 제곱미터까지는 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생활형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의 적경지대에 여러 가지 삶이 옥죄해왔던 규제, 일정 정도 평화 시대가 온다면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든 규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를 묶었던 정책은 대단히 박정희 정권 때 했던 일이지만 그것만큼은 제대로 지금까지도 평가받는 일입니다. 줄인다라고 한다면 그 줄인 만큼의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은 또 사실은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원칙은 주민의 원칙에서 바라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원칙, 안전을 보호하는 원칙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여러 가지 개발의 관점에서 줄이 나간다면 또 그만큼의 주민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영환 후보 질문해 주시죠. 후보님의 미세먼지에 관한 대책에 동감하고요. 경유차를 줄여야 된다는 것도 동감이지만 화석 연료 제로의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화력 발전소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에 지금 64개의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력 발전소를 줄이게 될 때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석탄 화력 발전소만 64개입니다. 경기도에 9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가 교류가 성립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놓여집니다. 러시아, 유럽에서 가스 파이프라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을 예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라산역 인근에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철도 터미널이 들을 수도 있고요. 파이프라인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화력설탄 발전소로 가는 것을 천연가스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고 산 가스가 러시아로부터 공급될 수 있는 조건을 본다면은 첫 번째는 강력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첫 번째 원칙, 그리고 이후에 평화와 통일이 오는 이 원칙에서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이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거고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은 불가능합니까? 추가하시려면 시간 찬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이홍우 후보의 공약 검증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PT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그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과 상호 간의 질의응답은 아무래도 경기도 유권자들이 지금 아마 유심히 보고 있을 거고 또 전국의 많은 시청자들이 검증의 눈으로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준비되셨으면 네.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몇 가지 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4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경기 퍼스트, 경기도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주거 정책과 산업 정책을 한다고 하면 북쪽에는 주거지를, 남쪽에는 공장을 만듭니다. 서울 입장에서 아무 차이가 없지만 경기도 도민들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출퇴근하느라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경기도의 모든 자원과 기회가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퍼스트,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게 하자. 경기도민의 삶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경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잡아봤습니다. 공정함이란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당연히 공정해야 됩니다. 갑질 없어야 됩니다. 법을 어기고 불공평하게 돈을 버는 행위 없어져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역 간에도 이 불공정함이 없어져야 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북부와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특별한 보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상교복,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같은 성남시가 성공한 복지 정책을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정책에 드는 예산은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저비용의 고효율 정책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뿐입니다. 이 3가지 정책에 드는 비용이 약 200억 정도고 성남시 일반 회계 예산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좀 더해 본다면 이 지출을 지역 화폐로 하기 때문에 동네 영세상인 전통시장이 다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지의 문제이지 그리고 실력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미세먼지와 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불의의 재난, 화재, 사고들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경기도가 좀 심각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잘 지키는 경기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역시 크게 많이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사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예방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한 검증 질문 순서 이번에는 남경필 후보부터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요.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 블록체인이 잘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는 이 정책이 가능하시다고 보는지 하고요. 이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공개, ICO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이제 기술 융합이죠.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사물 인터넷도 있겠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겠고, 뭐 소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블록체인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현실화한 것이 일종의 가상화폐인데, 이 가상화폐들에 대해서 저는 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저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규제하되 필요한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상당히 정부가 오히려 막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정부가 좀 개방적인 자세로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환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그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네. 이런 말씀하신 걸 보고 참 의아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막말이라든지 또는 뭐 비리 의혹 문제라든지 또는 막 이 전과 문제라든지 이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는데 그런 도지사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그런 도덕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존재감이라고 할까 이게 최대 지방 정부에 걸맞지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 느끼는 소속감이나 자부심에도 못 따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나는 곳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기도의 자원과 기회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경기도민이라는 소속감이 없습니다. 자부심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시민 또는 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도 경기도민이라는 소속감들은 매우 적기 때문에 지방 분권 시대에는 각 지역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제대로 오롯이 쓰여지게 된다면 경기도민의 삶도 좋아질 것이고 경기도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번 질문 순서는 이홍우 후보 순서입니다. 예, 공약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미세먼지는 이후에 우리들의 과제일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님은 시장 시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심 녹지를 사실은 넓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을
많이 축적을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미세먼지의 사실은 해결책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심 녹지 공원을 넓히는 건데 예산을 그렇게 사실은 배분을 적게 한 것에 대해서 미세먼지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홍우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오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전에 발표한 것처럼 성남시 안에 도심에 도심공원을 자연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무려 2,800억이 투자됩니다. 물론 그건 일반 예산은 아니었고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그중에 일부를 떼서 2,800억을 투자했는데 그거는 사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었죠. 저는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사실 경기도가 수도권 미세먼지 원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뭐 마스크를 준다든지 뭐 이런 대정적 요법들은 조금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은 거의 하지 않았다. 뭐 경유차 폐차라든지 또는 뭐 연소시설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경기도가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역시 발생 원인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따가 기회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까지 검증해 봤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남경필 후보 순서인데요. PT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현재 경기도가 당면한 여러 문제와 해법들에 대해서 네 후보의 질문, 답변을 통해서 지금 검증해 보고 계십니다. 네. 경제도지사 남경필입니다. 경기도가 밀려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제가 3년 반 동안 만든 게 61만 개입니다. 이거는 제가 70만 개 약속한 거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6개월이 남았죠. 이게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기도가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일자리 만들 곳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1, 2, 3월, 4월 달까지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건 정부 통계입니다.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90%를 경기도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경기도는 이렇게 또 다른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경기도 곳곳에 광교, 또 이 광명, 시흥, 고양, 남양주, 구리, 또 이 양주 이런 곳곳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서 아주 좋은 반듯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여기를 이렇게 버스, 철도, 특히 철도로 다 이어낼 겁니다. 지금 경기도 철도가 3군데 정도가 끊어져 있는데요. 이것만 묶어내면 이 테크노밸리들을 모두 순환하는 철도망을 갖추게 됩니다. 30분 동안에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 겁니다. 이미 2층 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2층 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1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20년이 넘어가서 지금 노후화됐는데요. 30년 된 재건축 연한을 25년으로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축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 구직 지원금을 합니다. 청바지라고 하거든요. 청년들이 바라는 구직 지원금인데 이것을 전업주부에게 저희가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들 중에 바로 전업주부입니다. 가사 노동과 육아 노동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45세쯤 되고 나면 경력이 단절돼서 사회로 복귀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업주부들에게 저희는 구직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을 드리고요. 3분이 팀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실 때는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러한 나는 전업주부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멋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김영환 후보부터입니다. 우선 그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IT, BT, NTS, DET, CT 이런 신기술, 나노기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4차 혁명의 기술이라고 하는 AI, IoT,
로보틱스, 뭐 이런 그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융합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자리를 도지사가 만든다는 생각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만드는 거죠. 투자를 유치해서 기업이 만드는 거고요. 대통령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데 도지사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김 것은 후보님, 네. 고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 정부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연정을 통해서 경기도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앴습니다.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연정을 통해서 없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투자가 활성화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일자리가 지금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데 올해 1, 2, 3, 4월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90%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정말 일자리의 보고고 테크노밸리와 같은 좋은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저는 좋은 일자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월급이 많은 일자리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삶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그래서 근로 기본권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질문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답변도 열기를 더해가는데요. 다음은 이홍우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예, 따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인데요.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테크노밸리에 많은 상담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달을 보고 출근해서 달을 보고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70만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고용 형태 공시 제도에 따르면은 상시 우리 경기도입니다. 300인 이상 민간 기업체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에 우리 32% 비정규직이 23만 명이나 됩니다. 전국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70만 개 일자리 중에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 70만 개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질문 그런 나쁜 정리해 일자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만드실 네. 생각입니까? 그동안은 이제 숫자에 치중한 게 사실이고요. 저기에는 이제 사회적 일자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따복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이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임금 수준이 낮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나쁜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일자리의 굉장히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특히 창업을 통한 일자리는 당연히 초기에 본인들이 일을 하면서 임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죠. 전 젊은이들에게 무조건 월급 많이 받는 일자리, 뭐 대기업 일자리 또는 이 공무원 일자리 이런 거 하지 말고 멋지게 도전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실패를 경험해도 그러나 저희가 할 일은 그런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경기도의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업자 중에 경기도 실업자 중에 45%가 청년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청년 실업자 중에 74%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청년 실업률은 지금 경기도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통계를 보여드릴 텐데요. 성남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성남의 청년 실업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못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좋은 경기도에서 만든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남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성적이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연정을 통해서 여야가 갈등 없이 가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게 만들므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의 지금 청년 고용률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호도가 되겠고요. 경기도는 지금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일자리 성장의 중심입니다. 네, 남경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찬스를 쓰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남경필한테 할 수 있습니까? 네. 후보한테? 나무에. 제가 찬스를 하나 쓰겠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남 후보께서는 15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판교 같은 거를 15개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4차 혁명 시기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센터 같은 걸 연상케 하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의 산업시대의 사고방식, 사무실 또 이 공장을 열어주면은 기업이 생기 일자리 생기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데 남 지사님이 좀 죄송하지만 수신제가가 안 되셔서 이 교육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인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또 정부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저 실업을 가져오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이 지금 현재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고요.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도 없고 성장도 네, 없는 발언 정리해 상태인데 주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렇지만 저의 아들 문제 때문에 제가 도정을 이끄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정을 했고 일자리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부가 주도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에 어플이 활동할 수 네. 있을 것처럼.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 좀 플랫폼을 부족한 부분은- 통해서 예. 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저희 핵심입니다. 네, 남경필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분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들 간의 질문과 검증의 답변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도민의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은 경기도민께서 선관위에 제안해 주신 지역 공약들을 영상으로 담았는데 특별히 KBS를 대표하는 라디오 DJ들께서 사연 소개 형식으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 LED에 1, 2, 3, 4번이 있습니다. 후보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홍우 후보부터 시작입니다. 몇 번 네,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선택하겠습니다. 네, 1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수지 누나.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요즘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칼졸업, 칼취업도 어렵고 일자리 자체가 워낙 없잖아요. 제 주변에서 체감하는 청년 실업은 정말 재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청춘이 자산이라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미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대상도 좀 한정적이고 그런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들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왜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말에 보기에 진짜 저도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힘내시고요.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찬 내일을 약속해 주실 후보님 누구신가요? 네, 청년수당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개그맨 이수지 씨가 대신 질문을 해드렸는데 답변해 주시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유세를 할 때 청년들이 달려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10여 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일할 곳이 없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이 아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잘못했는 것이다. 우리가 잘하겠다. 정치를 개혁해서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은 청년 공정 출발 지원금을 공정하게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자리 정책과 청년 구직 수당을 확대해서 청년들이 시간을 가지고 마음대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홍우 후보의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4번 하겠습니다. 네, 4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김포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최근 저희 동네를 보면요, 한강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민간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다들 그럴듯하고 삐까뻔쩍한데 20, 30대나 저희 같은 서민들이 들어가 살기엔 너무나 비싸기만 합니다. 상당한 빚을 지지 않고는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경제적 부담이 적은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진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저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즘 같아서는 정말 상당히 실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꿈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와 계신 경기도지사 후보님들은 주거 안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주거 문제가 사실 저출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낳아서 기르는 일 중에 출산, 보육, 교육, 또 취업 문제도 있지만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집이 거주 수단이 아니라 투기 수단화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너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라도 최소한 분양 아파트보다는, 분양 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을 많이 늘려야 하고, 임대주택 중에서도 장기 임대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또 이런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먼저 좀 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가 있는 집, 이런 쪽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지원하도록 정책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남경필 후보인데요. 1번, 4번을 제외하고 선택해 주시죠. 2번 하겠습니다. 네, 2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연천군에 살면서 서울을 자주 오가는 청년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지하철로 가깝게 오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선 서울로의 출퇴근이나 외출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특히 야근을 하거나 출장이 늦게 끝날 때는 심야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데 최근에 아예 심야버스가 없어졌더라고요. 경기도와 서울은 거의 같은 생활권 아닌가요? 광역버스와 심야버스, 배차 간격도 좀 더 줄여주고 운행 대수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도 면적이 엄청 넓죠. 북으로는 연천군, 또 동으로는 양평군, 남쪽으로는 안성시나 평택시까지 모두 경기도 아닙니까? 이 모든 경기도민의 편안한 이동권 어떻게 보장해 주실 수 있을지 우리 후보님들 좋은 생각을 좀 들려주십시오. 맞습니다. 이 경기도민들한테 어떤 게 가장 불편하십니까라고 여쭤보면 늘 1번으로 나오는 게 교통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약 한 127만 명 정도가 출퇴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출퇴근으로 쓰는 시간이 한 89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PT를 했던 30분 도로망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바로 철도를 환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속도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아까 테크노밸리를 여러 개 만들겠다고 한 게 이 근본적으로 일자리와 주거가 붙어 있으면 출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하는 곳에서 잠을 잔다, 생활을 영위한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교통 문제의 해법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영환 후보 3번 남은 거죠? 네, 3번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19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입니다. 저는 경력이 단절된 경단녀입니다. 사실 지난 3월에 복직을 해야 했는데
아이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 끝에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도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표를 내긴 했지만 정말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 보육까지도 함께하는 정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사연 진짜 많이 옵니다.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런 제안 많거든요. 이런 도민들 생각에 우리 후보님들은 어떤 해법을 마련해 놓고 계실까요? 궁금합니다. 뭐 제일 간단한 해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과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문제와 함께 특히 온종일 초등학교를 우리는 공약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도 학교에다 아이들을 맡겨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우리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 후보들이 같이 공동 협약을 하고 있고요. 그 경단녀들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이것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교육의 강화에 발맞추어서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필요가 더욱 많은 동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도지사가 된다면 이런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내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어서 지금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키워드로 후보 알기입니다. 여기 지금 투명 볼 안에 공이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공 안에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령 단어가 선거다 그러면 나에게 선거란 이런 문장에 대해서 후보별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상 제가 대신 뽑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재명 후보부터인데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 가족이란 1분입니다. 네. 저에게 가족이라고 하면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태어나서 가족을 이루고 또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합니다. 근데 이 가족들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 점이 있어서 가족 간에 정말 내밀한 부분들은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들이 좋은 직장, 또 편안한 시설, 그리고 안전한 환경,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또 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사람의 모든 행복의 원천은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경필 후보의 단어는 지지율입니다. 남경필 후보에게 지지율이란 답변해 주시죠. 지지율이란 한순간의 바람 같은 것입니다. 지난 4년 전에 제가 도지사 출마했을 때 그때는 제가 한 30% 정도 앞서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점점 좁혀지더니 선거 당일날 개표 방송에선 제가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막상 개표해 보니 제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지지율은 그때그때 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저는 그 지지율을 참고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는 확신하는 것은 이 지지율은 결국 좁혀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어떤 후보가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 1300만 경기도민을 이끌 만한 자질과 경륜과 인격이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신다면 반드시 지지율 상승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에 대한 남경필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후보의 단어는
가짜 뉴스입니다. 김영환 후보에게 가짜 뉴스란? 답변해 주시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론을 호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좋지 않은 그 선택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는 드루킹 사건을 포함한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을 봐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작된 댓글로 만든 그런 여론과 그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거 결과가 국민들한테 불신을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부대를 만들고 손가락 부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규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여론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가 없어져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환 후보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개는 제가 바로 뽑겠습니다. 네, 이홍우 후보에게 선택된 단어는 여성 후보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여성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30% 법정으로 올라왔는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의당에서는 모든 후보의 비율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 경기도에서도 여성 후보가 비율이 되지 않으면은 남성 후보가 출마를 못할 정도로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의 정신은 이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성평등의 기준이 될 정도로 정의당 내에서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사실은 도지사 후보도 여성이 한 명이 없고요. 그리고 도의원 후보도 상당 부분 지금 타 당에서는 여성 후보가 없는 것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당만이 여성의 비율을 최소한 50% 이상 지금 채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의당이 사실은 성평등에 가장 앞선 정당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후보의 답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 오늘 마지막 토론의 순서는 시간 총량제 자유토론입니다. 앞으로 44분 동안 후보 4분에게 각 11분씩 드리겠습니다. 의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발언하실 때마다 시간이 좀 줄어서 10분으로 바꾸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유토론은 남경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지금 일요일 후보님 개소식에서 이 뒤풀이에서 이 페이스북 중계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금 5만 원짜리 다발이 전달되는 영상이 지금 나타나서 큰 물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니 공개된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돈을 주고 받는다면 그 후보 선거운동원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이 부정선거, 네거티브 선거 하지 말자고 하시더니 지금 돈 선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지금 아직 선거운동원 다 선발 공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함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지금 동영상이 지금 계속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저한테 발언 기를 주시니까 내용을 지금 모르시나요? 못 들었다니까요. 정말 모르십니까? 아니, 그걸 찍어가면서 현금을 주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게 생중계됐던 거를 지금 문제가 되니까 트윗을 지웠는데 지금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그 벌꿀 옷 입고 춤춘 분한테 그 후보 운동원이 얼굴 다 내밀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저는 다발을 몇 개 줬답니까? 뭐 5만 원짜리 이렇게 줬습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발입니까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뭉치죠. 뭉치 맞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드리도록 하죠. 다음 뭐 토론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남 지사께서 도정을 하면서 했던 성과나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보이고 저는 정치인에게 이
정직성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경기도 채무제로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우리 남지사께서 경기도 의회에 낸 결산서 이렇게 서명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가 갚아야 될 채무는 2조 9,910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채무 아닙니까? 채무의 정의는요, 다 정부 채무 정의가 있고요, IMF 채무 정의가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연정에 의해서 여야 간의 채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 채무를 제외시켰습니다. 채무자가 우리 채무 아닌 걸로 하자. 그럼 채무 아닌 게 됩니까? 그거는요, 재정 건정성을 나타내는 거죠. 저 남아있는 돈의 대부분은 자동차 살 때 채권 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여야 간의 합의입니다. 민주당도 동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거고, 자, 이거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나 재정 건전성이 있느냐의 여부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시는 것은 안 맞죠. 저희는 오히려 정부에 들어가 있지 않는 채무인 기금 관련된 것도 다 채무로 넣어서 오히려 더 갚아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은 부부가 야 우리 채무 아닌 걸로 하자 이러면 채무 아닌 거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 잘 아시는, 왜 자꾸만 짜장면 얘기하는데 짬뽕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건전성이 얼마나 좋고 여야 간에 합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채무를 갚은 건데 그걸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게 왜 거짓입니까? 여야 간에 합의해서 다 갚았는데요. 지방채는 민선 6기 채무 제로 확실합니다. 아니면 후보님 잘 아시는 대로 고발하십시오. 안 그래도 생각 중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방채는 채무가 맞아요. 제가 이홍우 후보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남지사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그 논쟁을 지금 이 토론 전에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논쟁이 지금 몇 번이라 그랬는데 증명 입증이 안 돼요. 서로 간에 말싸움을 하고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두 분이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 나는 김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한테 데이터 여기 있습니다. 2조 9,910억 5천만 원. 남지사께서 서명하신 결산서입니다. 지방채, 경기도가 갚아야 할 채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후보님 호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건요. 남경필 후보님은 지방 지금 채권이에요. 다시 고발을 하라고 하시는 네, 것 그게 같은데,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고발하세요. 이것이 고발할 상이 아니고 지금 감사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감사원에서 어떤 데이터와 자료를 정확하게 아까 팻말을 내셨는데 이재명 후보님 그거는 자신하는 거죠? 이게 채무란 빚 중에서도 변제기가 있는 금전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지방채 맞습니다. 제가 남 후보님한테 왜 안 갚았냐고 묻지 않았어요. 재정 건전성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다 갚았다. 채무 제로다 합니까? 이 채무 맞잖아요. 아니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거를 굳이 채무로 넣지 말자. 오히려 갚지 않아야 되는 이 법정 경비 과거분하고 내부 거래 이런 걸 오히려 집어넣어서 갚자라고 해서 갚았거든요. 제가 경기도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한 여야의 연정에 대한 것에 대한 폄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좀 잘못된 남경필 후보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해서 채무가 아닌 것으로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지사 해보시면 알아요. 왜냐? 이거는 자동차를 사면 도지사 무조건 하지 않아도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야기입니다, 채무를 그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뭐 법정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제가 후보님한테 공보물에다 넣었어요.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 되게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촛불 시민이 사실은 그 한겨울에 엄동설안에 떨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촛불 시민의 요구와 열망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첫 일성이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15.6%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이 원래 1월 날 시행이 됐었습니다. 불과 5개월입니다. 5개월 만에 다시 줬다가 빼들었습니다. 최저임금 범위 산정, 이것은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사실은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민주당은 최근에
정치 적폐 청산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비리 국회의원들, 채용 비리 국회의원 사실은 숨겨주고 그것에서는 담합하고 같이 보호해주고 또 노동자들의 이 밥그릇을 줬다가 뺏는 이 짓을 하고 있는 민주당.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 경선하는 시절에 그래도 명색이 대선 후보였었습니다. 이런 지금 민주당의 지금 사실은 반노동자적 행위 그리고 반정치적 적폐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셨던 에서 개인의 판단 정말 이 처사가 옳은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용우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더라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는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당원이긴 하지만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불체포 특권 지금 이용해서 범죄자들을 국회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됩니다. 예, 말이 남는 김에 남경필 후보님한테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통일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세는 요동치고 있는 거죠. 6월 12일 사실은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대신에 지금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의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온갖 냉전 체제에 뒷걸음을 치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조건에서 실제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홍준표 대표님 실제로 남경필 후보님이는 바른당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한국당에 혁신을 하겠다. 내가 혁신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진짜로 올바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혁신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홍준표 대표님이 지금 통일에 이런 평화 통일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냉전 사고에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조건에서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남경필 후보님이 홍준표 대표는 사퇴하라고 하라. 그리고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그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것은 혁신하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봐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거 기간입니다. 당대표 물러나라고 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시는 최근에 남북관계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묻는 것이 동의하지 않는다, 찬성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대표로서 명색이 제1야당의 당대표입니다. 조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고 60년 냉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넘어와 있는 이 정세가 그냥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혁신하겠다고 들어가셨으면 사실은 혁신하는 첫 일성이 홍준표 대표 물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혁신의 징표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선거기간이라고 이야기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실제로 되게 비겁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가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저는 제가 이 남북 관계가 잘 돼야 된다. 북미 대화도 잘 돼야 된다. 그러면서 평화 무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그대로 6.13 선거가 끝나면 소멸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물론 홍준표 대표가 그대로 자리에 보존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인세를 30%로 올려야 된다는 소식은 지금 유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수당 또 지사 되시면 지금 경기도에다 100만 원씩 다 줄 생각입니까? 수당이 아니고 배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 생각입니까? 네. 30% 법인세에 외국 기업들이 여기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기업들이 여기 경기도를 떠나는데 경기도 퍼스트 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다 30% 하자는 게 아니고 누진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천억 이상
이렇게 많이 남기는 쪽이 하자는 것이지 모든 기억을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번 털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성남 FC의 구단주십니까? 네. 그런데 차병원에서 33억 받았습니까? FC?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글쎄. FC 가. 구단에 광고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받았습니까? 네이버에 39억 받았습니까? 받은 게 아니라 판 겁니다. 광고를. 아, 글쎄. 네. 농협에 36억 받았습니까? 네, 두산건설에 42억 받았습니까? 그래서 165억입니까? 더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건 성남 FC에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런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신축과 관련해서 시금고와 관련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특혜의 시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지사가 당선되신다 할지라도 이건 특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 미르 재단이라고 그런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걸 시의회에 밝히지 않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다 공개하고 있고 이거 검찰에 고발해서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혜 준 일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성남 FC가 광고 매출한 겁니다. 차병원이나 네이버가 39억, 33억을 그 돈을 그냥 광고비로 지출할 네. 수 있는 그런 차병원 메인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해야 되고 후보께서는 본인을 고소대마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한 겁니까? 자기 말씀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예. 사람이 있습니다. 고소대마왕이신데 고소 몇 번 하셨습니까? 그동안? 시민들 상대로 하셨죠? 민원인들 상대로 하셨죠? 100건입니까? 1000건입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아까 가짜뉴스 예, 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허위사실 유포에서 정치적 판단을 흐리는 아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 보건소장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청 8층에 위치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위탁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 씨에 대해 아무런 문의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그거는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시간을 했습니다. 아끼셔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이동시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부인께서 그 이재선 씨의 딸과 통화하는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을 말렸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객관적인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제가 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폭과 연루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가짜 뉴스고 정의를 위해서 하신 겁니까? 그냥 웃겠습니다. 사실이 전혀 성남 아닙니다. FC의 후원자죠. 이분 지금 감옥에 있죠? 저는 잘 도박으로 모릅니다. 감옥에 성남 있습니다. FC에 일시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경 성남시 중소기업인 수상했죠. 네, 중소기업인상 실무부에서 선정해서 한 수상해서 일이 있습니다. 네. 3년 동안 세무 면제받았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은수미 의원 그 운전기사 이거 신문 난 거 다 보셨죠? 네. 그리고 후원에 고맙다는 인사하셨죠? 전화로. 전화하지 근데도 않고 모릅니까? 전화한 게 아니고 사무실에 와서 인증샷 해줬습니다.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궁 김씨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경궁인지 뭐 창덕궁인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부인께 맞죠? 저는 조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김영환 후보님의 그 계정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본인이 했거나 누군가 도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고발 안 합니까? 저는 도용당한 일이 없습니다. 또 일배원으로는 들어가셨죠? 한 번도 실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왜 들어간 일이 없습니까? 가입은 했습니다. 급수가 가입은 있고 했습니다. 일배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입- 정복몰이를 하는 것을 어떻게 네. 하는가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 찾아서 고발하려고 그날 했습니다. 검찰 한 번도 들어간 일은 사칭하셨죠. 없어요.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그냥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구속됐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그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 그거 사실 관계 없습니까? 이거 모르십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네. 주진우 모르십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주진우 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저 이재명 의원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할게요. 우선 말씀하십시오. 거기까지 말씀하십시오. 뭐가 있다고요? 주진우 의원님과 통화하신 적 없냐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기자. 잠깐만 지금 현재 우리는 경기도 지난번에도 그 공정선거 캠페인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너무 사실은 인신에 대한 문제는 이건 되게 실망스럽습니다. 경기도 미래를 가지고 지금 논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또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아니, 예. 제가요. 예. 후보님 질문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인신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문제라 제가 질문을 좀 후보님께 마침 나온 김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리더십 이야기 하시면 아까 예. 아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거짓을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후보님께서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일 날 노무현은 이재명의 나침판이다라는 그런 글을 띄우셨죠. 띄우셨어? 아니, 뭐 말씀하세요. 여쭤본 거. 그냥 말씀하세요. 여쭤본 걸 답을 해주셔야. 무슨 인문을 일답합니까? 그냥 하세요. 한꺼번에 대답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속칭 해경군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이분이 차마 입에도 얘기하기 힘든 노무현 대통령의 뭐 시신을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이 가상하다. 또 문 후보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다. 이런 글을 올렸던 이분하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4년 넘게 트윗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나침판이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분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트윗을 했는지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존경하고 제 아내도 존경하고 매년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권양숙 여사님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 트위터에 쓴 글을 쓰면 제가 시간이 나면 2-3시간씩 다 답을 해줍니다. 제 팔로워가 60만입니다. 제가 쓴 게 수만이에요. 그냥 시간이 될 때마다 저한테 글을 쓰면 제가 답을 해줬어요.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지를 체크하지 못합니다. 트위터 안 하십니까?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글을 쓰면 그 사람이 과거에 뭘 썼는지를 다 확인하고 답글 다십니까? 답글도 달지 않으시지만. 답글 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후보님하고 2013년 최소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것도 추석 당일날 안동에 어디 있는지 물어볼 정도. 2015년에는 제 아들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농담거리로 서로 주고받고 2015년에는 가수 김창완 씨가 출연한 콘서트장에 같이 있다라고 트윗을 주고받아요. 또 2016년 형님을 비난한 글을 후보님이 쓰시면서 그 해경군 금씨가 글을 볼 수 있도록 멘션을 특정해놨는데 아니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가까운 사이인데 몰랐다 하는 거는 저는 거짓으로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제 팔로워가 60만이라니까요. 아니 60만인 것과 60만과 다 이렇게 하십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답은 다 해줍니다. 이게 답을 다 해주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후보님 제 아내면은 저한테 안동 고향이 어디냐고 묻겠습니까? 해경군 김 씨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묻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경군 김 씨가 후보님의 부인일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니셜이 HK 킴이고 성남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아들이 둘이 있고 한 사람은 피아노를 한 사람은 악기를 전공했고 휴대번호 뒷자리 2개가 44로 똑같고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두 분이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한 의심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아니 잠깐 합리적인 의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아니,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관련해서 지난번 녹음 파일도 또 당에서 지금 오픈을 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진흙탕으로 사실은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합니다. 이것이 도민의 경기도의 미래하고 얼마나 사실 연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짓말하는 지금 현재 이 도지사가 귀한 돼서는 시간에 안 됩니다. 후보님.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옆에서 봤을 때는 되게 사실은 불편스럽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답변 듣고 하시죠.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 지켜보시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원래 의심을 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가지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2014년에 8.4%였다가 2017년에 10.5%로 올랐어요. 어떻게 줄었다고 하십니까?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 고용률을 얘기했습니다.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고용률이 중요합니다. 착각으로 일단 거짓말하시군요. 아니요, 그건 착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용률이 자, 하나 지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용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성남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자, 있습니다. 70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62만 개를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드셨다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보통 실업자가 100만 넘긴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저번 임기 동안 62만 개를 새롭게 만드셨고 새 임기에 70만 개를 만드시면 대한민국의 실업이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죠. 일자리는 잠깐만요. 대개 보면 경기도 인구가 60만이 늘어났어요. 거기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본인이 다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질문하신 거고. 네. 제가 다 만들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어디 가면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고요. 그것을 만드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기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62만 1,000개의 정확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거는 지금 어떻게 그걸 62만 1,000개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딘가 생긴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통계를 인용한 겁니다. 그 사이에 늘어난 일자리가요 40만 개고요. 자연 증가분이 또 있고 이걸 62만 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또 앞으로 그걸 70만 거짓말이라고 개 하시면 안 만들겠다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저는요 거짓말을 저한테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거짓말은 이재명 후보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광역 서울도를 만들면 규제 철폐가 돼서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통합을 한다고 규제가 철폐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후보님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려는 게 안 맞는 게요.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거짓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뒤집어 씌우기죠. 후보님이 보면 그동안 아까 김영환 후보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짓과 기만과 뒤집어 씌우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을 다치고 아파하고 이런 겁니다. 저한테 거짓말이라는 거 씌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짓말 관련해서. 제주도에 국회의원 왔을 때 농지법 어기고 땅 사셨죠. 과수원 사셨고 작년인가에 불법 형질 변경해서 신고 당해가지고 원상 복구하셨고요. 이거 국가 기부하겠다고 2010년에 말했는데 기부하지 않으셨고 2014년 도지사 나오시면서 다시 국가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말에 현금으로 했습니까? 땅으로 했습니까? 현금으로 했습니다. 얼마 하셨습니까? 한 2억쯤 한 것 같습니다. 어느 기관에다 냈습니까?
제주도에다 냈습니다. 도에다가? 네. 그건 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떠세요? 공직자가 과수원을 불법으로 매입하고 불법 형질 변경하고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불법 형질 변경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매수한 사람들이 해서 그게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겁니다. 본인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팔기 전에 형질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분들이 한 거죠. 사겠다고 중도금 내신 분들이. 중도금 낸 다음에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제가 남경필 후보님한테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네. 청년 배당, 청년 수당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버스 준공영제인데요. 청년 수당의 문제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또다. 경기도에서 청년 수당에 이제 당첨되는 것은 로또다. 이렇게 해서 줄 세우기 이 청년 문제. 이것은 대단히 문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정한 출발을 하자고 청년 공정지원 출발제를 이제 했는데요. 경기도에 한 300만 되는 중에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이 지금 남 후보님이 설정했던 조건으로 보면 13만 5천 명이 해당됩니다. 이제 이 문제 사실은 그러면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중소기업에 10년 동안 다녀야 되는 마이스터 조건, 청년연금 조건, 또 뭐 3년 동안 다니는 마이스터 통장 등등으로 본다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생존율 정도 따지고 보면 평균 4.5년 정도 되는데 10년이라는 설정은 실제로 청년들을 그 중소기업에 사실은 가지도 못할 뿐더러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로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사실은 졸속 시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사실 운송 원가가 불투명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22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만 참여한 사실은 밭족살이 사업. 그리고 회계의 불투명성 이런 조건으로 해서 버스 준공영제에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준공영제와 관계없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경기도에 8,000명이 필요한데 7월 1일부로 실제로 며칠 전에 그 경기도 우리 상공인들 대회에서 남 후보님이 우리 상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월 1일 버스 대란이 나니 너희들 기업체에서 알아서 만약에 차가 안 다니면은 자체 알아서 조달하시든지 조치를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도민을 사실 협박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간에 사실은 이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예상돼 있는 문제인데도 사실 행정이 그런 것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줄어드는 인력 수급 문제 이걸 대책을 경기도가 내놔야 되지 중소상인들 대회 자리에서 7월 1일 버스 대란이 나니 기업체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시라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책임 있는 위치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후보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제 얘기를.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7월 지금 현재 1일부터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그렇게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라니까요. 아니 중소상공인 대해서 그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을 예. 들으시라니요. 7월 1일부터 지금 8천 명이 모자란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대책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힘을 합해서 정부에게 지금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니 이걸 몇 년 유예시켜달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랬지 잘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네네. 네, 잠시 사회자가 좀 개입을 좀 후보자가 하겠습니다. 잘못 알고 제가 계십니다. 시간 좀 써야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유토론 시간이 지나면 시간 찬스를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시간 찬스는 김영환 후보께서 쓰셨고 또 거기에 대한 PT 과정에서 답변을 조금 남경필 후보께서 일부 좀 하셔서 시간 찬스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좀 이해를 아까 김영환 후보께서 1분 시간 찬스를 쓰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좀 하셨거든요. 답을 안 합니까 그럼? 아니 그게 정해진 답변 시간이 다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양적 균형을 좀 맞춰야 되거든요. 그건 룰을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요. 예, 아무튼 시간 찬스 지금 현재 김영환 후보 쓰셨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치열하게 후보 간의 검증과 자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KBS 정치부에서 팩트체크팀에서 현재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서 객관성, 근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후에 기사화도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어제 참고로 인천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2건의 팩트체크 기사가 났다는 점도 미리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우선 이재명 후보에게 정확하게 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일베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까? 회원으로 가입한 일 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활동했습니까? 활동이라기보다도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회원으로는 됐는데 가입하다 인증 절차에서 제가 중단했습니다. 저거 중단시켜야죠. 저는 발언 안 하니까. 예. 그리고 2012년 4월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분당 보건소에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의에서 낸 거 알고 있죠? 네.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분당 차병원 분당 보건소에서 이재선 씨가 자신 및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낸 거 알고 있죠? 보건소가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재선 씨가 형님이시잖아요. 이재명 시장이 관권을 동원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으면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진단서가 나옵니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의뢰를 하면 1차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다시 의사들이 2명이 정식으로 진단을 하죠. 그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시장께서 진단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안 했다니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저희 형님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그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아니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정신감정 의뢰에서 진단서가 나오냐 말입니다. 결국은 못했다니까. 그거는 차병원과 진단서는 나왔지 않습니까? 차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를 데려다가 조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왜 그렇게 그 터무니없는 말씀하십니까? 또 주진우 기자가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니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만난 적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요. 옛날에 만난 일 있습니다. 옛날에 네. 만났습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마저 말씀하세요.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건 이따가 대답할 진실공방이니까요. 거예요. 검증하는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20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도 해봤고요. 청문회도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처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둘이. 그런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와 형에 대한 막말, 형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의혹, 검사 사칭을 해서 구속된 분, 성남FC에 165억을 모금해서 이게 특혜 의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검찰은 수사를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건? 박근혜 그걸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내로남불 아닙니까, 이거? 조폭과 관련된 의혹이 있고, 여배우와 관련된 논란이 있고, 희경군 김씨 논란이 있고, 일베에 참여 문제가 있고, 자칭 고소대마왕이라는 불명예가 있고, 음주운전 경과가 있고, 공무집행 전과가 있고,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경기도 퍼스트를 만들 수가 있고, 도민의 자부심을 느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토론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듯하게 살아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과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정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투옥되고 노동자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투옥된 게 전과 아닙니까? 전과지만 그거는 다 긴급조치가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런 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생긴 거고요. 검사 사칭 방조, 이거는 파크부 특혜 분양 사건 파헤치다 생긴 일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도둑놈들 만나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놈도 강간한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성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장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경기도지사가 될 것이 지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박근혜와 이재명 가운데 박근혜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탄핵하고
횃불 들고 촛불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 의혹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거지. 어느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전과와 이런 막말과 이런 비리와 이런 가정 파괴와 이런 일을 해놓고 지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입니까? 잠깐 네, 이용 후보. 실제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주도권 토론에서 거의 3분의 2가 개인의 인신 공격과 논의가 사실은 이 도의 이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얘기만 예,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두 분에서 정책을 이야기한 적이 주도권 토론에서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저는 지금 현재 딱 남경필 후보님에게 버스 준공영제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 질문했습니다. 다시 최저임금법 관련해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이 국민들이 도민들이 궁금한 이후의 비전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사실 하는데 계속 옆에서 저는 불편해요. 그 문제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저는 네, 1분 찬스 찬스 쓰십시오. 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법이 지금 기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말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낮은 동지들 그분들은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박근혜 정부에 실제로 내렸던 그 수많은 노동자들, 촛불 들고 나왔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재고돼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은 법안이 국회에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간다고 본다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그다음에 당사자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당사자들이 논의해서 이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열어주는 것이 나는 도리다. 민주당의 입장이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후보님께 그 문제와 관련돼서 답변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이용 후보께서는 11초밖에 남지 않으셔서 짧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왔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고민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위 20%의 삶이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러나 일자리가 없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나는 고민이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나는 이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 당사자 간의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돼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나는 그 문제에서 청와대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지금 현재 네, 이용 옳다. 후보님 이렇게 정리해 생각합니다. 주십시오. 네. 네, 후보별로 약 1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찬스를 안 쓰신 분이 이재명 후보, 남경필 후보 두 분 아직 안 쓰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경필 후보께서 버스 준공영제 막 밀어붙이셨는데요. 노동시간 줄인다고 했는데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다. 9시간 안 지키고 더 많이 일한다. 이런 보도가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준공영제로 지원받는 데가 우리 남지사님과 특수관계 있는 회사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 거기가 60%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또 하나의 그룹은 뭔가요? KD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두 곳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보는데 왜 이걸 회사에다 굳이 지원하냐. 노동자한테 직접 지원하지. 지원을 하면 공적 통제를 해야지 왜 안 하고 그냥 시장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주시죠. 후보님이 너무 현금 주는 걸 좋아하세요. 이거 헌금 주는 건 지금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도 한번 택시 노동자들한테 이걸 해드리려고 했는데 법이 안 돼서 못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후보님은 늘 법을 어겨가면서 하시겠다는데 일단 법을 고쳐야 되고요. 고친다 하더라도 5만 원, 10만 원 정도의 처우 개선비를 드릴 수 있지만 임금 격차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건 후보님이 거의 완전 공영제 하자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돈 나눠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돈을 나눠주는 거는 제가 아니라
남 후보께서 주로 하세요. 딱 10,000명 청년 뽑아가지고 1억 만들어주기. 수천억 또는 수백억을 들여서 특정 회사에 경영 지원하기. 이런 거야말로 정해서 허식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중고경제는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인데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호도한다고 하는 게 호도입니다. 네거티브 하는 게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셨죠. 질문해도 되죠? 네. 43분 남았으니까. 남경필 후보는 이번에 출마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의 정권을 만들고요. 만들고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지사를 시켜달라고 나와서 빚을 갚았느니 안 갚았느니 일자리를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해서 나왔으면 바른미래당이 있어야죠. 꼿꼿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홍준표 밑으로 들어가서 또 표를 달라고 하고 경기도지사로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는 이건 나오면 안 됩니다. 두 분은 다 자격 미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네. 이것은 도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시간이 좀 아니, 나와서 제가- 먼저 하십시오. 예, 그런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 밑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확실하게 앞으로 개혁할 겁니다. 네. 시간이 네, 제가 남아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 남 지사께서 자주 말씀하시고 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가 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제소하셨습니까? 소송까지 해가면서 왜 막기로 하셨습니까? 법을 어기시잖아요. 제가 법을 어겼습니까? 어겼죠. 만약 그게 법을 어겼다면 그 다음에 또 올해 한 건 왜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요? 아니 계속하고 있는데 그 한 해만 제소하고 그 다음에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저기를 계속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통과를 못 하셨잖아요. 아니, 청년 수당 문제. 그 후에는 왜 소송을 안 하셨냐니까요. 위법이면. 어떤 걸요? 어떤 제도가 위법하면 그 다음에 한 것도 위법한 거고 그 다음에도 위법한 건데 그건 고소 좋아하시는 분 입장이고 저는 지난번에 한 걸 판단 받으면 되는 거지 너무 고소 좋아하지 마십시오. 차이라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그 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 지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청년수당 문제가 지금 통과가 안 되는 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남 똑같습니다. 후보님 시간 찬스 쓰셨습니까? 됐습니다. 찬스. 그러면 제가 네. 찬스 삼아 저밖에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영환 후보님 여러 말씀하셨는데 의혹, 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단정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로 미르재단 말씀하셨는데 성남 FC는 광고 매출을 한 겁니다. 지역 연구 기업들에게 분명히 해주면 좋겠고 세 번째로 저한테 전과 얘기 자꾸 하시는데 제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시립의료원 만들기 운동하다가 제가 대표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날치기로 그걸 폐기했습니다. 주민발의조례를. 그래서 주민들이 싸웠지요. 그래서 제 대표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 책임을 진 겁니다.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제가 추적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당했죠. 어떤 모 방송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할 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시장에게서. 그래서 그분이 그 전화로 내가 어디 검사인데 사실대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 사무실에서 인터뷰 중에 한 것을 걸어서 제가 도와준 걸로 이렇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계속 이렇게 네거티브 주제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아지는데 정말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우리 경기도의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후보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1분. 방금 쓰신 것까지 계산이 다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가 있으니까요. 네. 거짓은 밝혀집니다. 곧 밝혀질 겁니다. 네거티브 하시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했던 말들이 그게 진짜 네거티브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문 후보 주변에 기득권이 몰려든다. 또 전주대학 근처에 누군가 학생들이 강제 동원됐다.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 네거티브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 후보께 마무리 발언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는 김영환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이 조직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3당 정치혁명을 이뤄내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갑질은 대한항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치면 저는 내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JTBC 손석희 사장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JTBC 방송토론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저를 배제하고 그리고 6월 5일 날 방송을 한답니다. 썰전에서도 이미 두 사람은 불러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6월 5일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이 토론에 빠지는 것은 저에 대한 모독을 떠나 경기도에 출마한 바른미래당의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후보 수백 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이 공정한 방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아니면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 JTBC에 가서 농성을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이홍우 후보님. 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의당 이용우입니다. 오늘 토론 어떻게 봤습니까? 저희들은 초보자라서 쉽지 않았네요.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적폐청산, 갑질 없는 나라, 얼들에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사실은 아직까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가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저지른 국회의원 감사고 애써 올린 최저임금 다시 깎는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심해서 새로운 적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 주십시오. 5위 1학 5번 정의당이 날면 2번 자유한국당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5번 정의당을 뽑아주십시오. 정의당과 저 이용우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얼들의 존경받는, 얼들이 대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네. 억강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강자들의 횡포를 누르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양해서 함께 잘 살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이 정당하게 보상되는 그런 나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정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답게 삶의 질이 가장 높고 모든 자원과 기회가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남시정을 통해서 성남시를 대한민국 최고로 만든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 경기도, 가장 잘 사는 경기도, 새로운 경기도, 이제 이재명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경필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이번 경선 들어오면서 이 후보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질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많은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합칠 것이냐, 그리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파괴적인 방법으로 욕설과 갑질과 갈등으로 파괴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거기서 보여주는 그 리더십이 앞으로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렵지만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살리기 하는데 모든 것을 매진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제도지사 남경필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후보 모두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네 분의 후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